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자그마한 함정이 단숨에 러시아군의 주력 전투함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이제 더는 무인 무기가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별도의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아 인명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적은 무인 무기는 이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 전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의 요청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무인 무기 개발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무인 수상함 즉 USV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찰과 기로의 제거 임무 정도의 제한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의 조종 없이 먼 바다를 항해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센서와 AI, 자율항법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무인 수상함의 임무 범위가 전단을 이룰 정도로 그 기술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 해군의 시언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함정은 대잠 작전에 특화된 자율항해 능력을 갖추고 있고 기존의 유인 함정이 위험하게 수행해야 했던 임무도 맡을 수 있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무인 수상함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 요인은 2022년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인 수상함을 활용해 러시아 해군이 중요한 근거지로 삼고 있던 흑해 함대를 공격했습니다. 특히 세바스토폴 항구 기습 사례는 소규모 무인 함정이 대규모 해군을 어떻게 교란하고 타격할 수 있는가라는 가능성을 실전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과거부터 해군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함대와 미사일 위주였던 해전 개념에서 무인 함정의 소규모 집중 투입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더해지면서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세계 주요 국가들도 무인 함정 전력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무인 함정을 100척 이상 보유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는 중국은 자리 USV 등 AI 기반 자율 기술을 적용한 다목적 무인 함정을 시험 운용 중입니다. 필리핀 역시 미국으로부터 무인 수상함을 도입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 함정에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할까요?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상 북한의 연안 침투와 잠수함 위협을 막는 것이 해군의 중대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무인 함정은 24시간 감시 임무를 수행하며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점차 세력을 넓히는 가운데 한국 해군은 수적으로 열세라는 지적이 늘 있어 왔습니다. 붕어빵 찍듯이 함선을 찍어내는 중국의 해군력 굴기에 맞선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인 함정을 통해 질적 우위를 확보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중국 해군을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필리핀이 무인 함정을 도입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사례를 본다면 무인 함정은 한국에도 매우 중요한 전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 한국은 2015년 민간 합동으로 무인 수상함 해검을 개발하며 관련 기술 분야에 발을 들였습니다. 주로 기로의 탐색과 정찰에 특화된 이 무인 함정이 한국 최초의 본격적 USV 사례였으나 이후 예산 문제로 인해 대규모 사업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당시 무인 전력은 기술적 재정적 문제, 국방 우선순위에서 밀린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적 흐름에 비해 속도가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 해군의 무인 전력은 아직 국제 표준과 비교했을 때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 한국은 다시금 무인 수상 전력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12m급 정찰용 무인 수상함 2척을 개발해 기로의 탐지와 제거, 그리고 정찰 임무까지 수행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이하다고 할 만한 점은 병력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성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기로의 제거는 해상작전 중에서도 가장 위험이 큰 분야인데 무인 시스템이 이를 담당한다면 인명피해와 임무 실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 해군은 2040년대를 목표로 네이비시 고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해양무인전력사령부 창설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무인 함정을 만들겠다는 차원을 넘어 유인 함정과 무인 함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 복합 함대를 이룰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한국 무인 수상함의 강점일까요? 먼저 한국조선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은 모듈화입니다.
이를 무인 함정에 적용하면 단일 플랫폼으로도 기뢰전, 대잠전, 정찰, 공격 등 다양한 임무 장비를 교체해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실제 작전 상황에서 유연성을 극대화해 주므로 한국 무인 함정이 가진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또한 무인 함정이 은밀하게 접근해 작전을 수행하려면 추진기관의 소음과 함체 설계가 핵심 변수로 떠오릅니다. 한국은 전동 추진 기반으로 소음을 줄이고 동시에 함체 외형도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형태로 설계하려 하는데요. 이를 통해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작전을 수행하는 은밀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 수상함과의 차이점도 뚜렷합니다. 미국 시헌터는 이미 자율항해와 대잠수함전에 특화되어 장시간 작전 가능한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짜리 USV는 다목적 무장과 센서를 갖춰 공격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아직 대규모 무인 함정을 운영한 실전 경험은 없지만 조선 IT 분야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찰 및 기로의 제거 임무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군의 특성상 먼저 주변국의 억제를 위한 연안작전으로 함선이 구성될 예정인데요. 또한 문제도 명확합니다. 바로 한국의 무인 함정 기술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전반적인 자율성과 장거리 작전 능력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상 환경은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 AI가 제대로 대응하려면 데이터 축적과 시험 운용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센서 융합 기술에 대한 투자, 장기간 운용에 필요한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무인 함정 운용 교리 정립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네이비시 고스트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한국이 지향하는 유무인 복합 함대는 기존의 대형 함정과 무인 수상함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서로 보완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추진 중인데요. 구축함이나 호위함이 전략적 판단을 내리면 무인 함정이 분산 정찰, 기로의 제거, 선제 공격 등 위험도가 높은 작전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될 경우 해군은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도 더 넓은 해역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2040년대까지 해양무인전력사령부를 창설해 본격적인 무인 함정 작전을 지휘 통제할 전문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 해군의 목표입니다. 이는 단순히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해군 전체의 작전 교리와 훈련 방식을 무인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해군의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면 이 조직적, 전략적 접근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인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사이버 공격이나 전자전 교란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운용 교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전자전 방어나 보안 체계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 함정을 대거 도입함으로써 얻게 될 비용 절감 효과, 병력 안전 확보, 그리고 첨단 전력 활용은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한국 해군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 무인 전투 체계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재 해전 양상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무인 수상함의 위력은 큰 비용이나 인력 부담 없이도 강대국 해군을 상대로 효과적인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발빠르게 무인 함정 연구 개발과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도 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2027년까지 정찰용 무인 함정을 개발하고 2040년대까지 해양무인전력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네이비시 고스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군, 민간을 아우르는 조선 AI, IT 기술 역량을 결집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해양무인 전력의 선두주자로 떠오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해군이 무인 전력을 통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절호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해군 무인 전력 소식과 함께 세계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인 함정 경쟁 현황도 지속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26일까지 한미연합현대군 종합훈련이 진행됐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의 전투기 및 다양한 첨단 군용기들이 참가했지만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미군의 무인기인 MQ-9 리퍼였습니다. 리퍼가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은 약 1년여 만인데요. 하늘의 암살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MQ-9 리퍼는 현존하는 무인기 중 가장 강력하고 정밀한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Q-9 리퍼는 미국 공군
해군, 그리고 중앙정보국 등에서 널리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테러 대응 작전과 감시, 정찰 임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MQ-1 프레데터의 후속 모델로 개발된 MQ-9 리퍼는 프레데터보다 크고 강력하여 더 많은 장비를 탑재하고 더 긴 시간 동안 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시간 이상 연속 비행이 가능하며 최대 고도는 약 15,000m에 달합니다. 또한 다양한 센서, 레이더, 감시 장비와 고해상도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낮과 밤에 상관없이 감시 및 정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성 개구 레이더를 사용하여 구름이나 다른 시각장애물을 통과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퍼가 하늘의 암살자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무시무시한 공격 능력 때문입니다. 리퍼는 최대 1700kg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 GBU-12 페이브웨이트 레이저 유도 폭탄, 그리고 GBU-38 제이담과 같은 미사일과 폭탄을 사용할 수 있어 공격 임무에도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이러한 무장 능력 덕분에 리퍼는 고정된 목표뿐만 아니라 이동 중인 목표에 대해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리퍼 같은 무인기는 육안은 물론이고 레이더에도 잘 포착되지 않는데요. 만일 리퍼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대상은 곧바로 패닉에 빠지게 될 겁니다. 과거 미국이 적대국의 군사 지도자나 테러 용의자를 제거할 때는 CIA 등의 인적정보 자원이나 정찰 위성 등으로 위치를 확인한 다음 특수부대 투입 혹은 전투기를 발진시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이는 실패 위험도 높고 비용적으로도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퍼처럼 무장을 장착한 무인기가 등장함으로써 인명손실 없이 성공률이 높은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전투 실험도 있었습니다. 미국 국립훈련센터에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프로젝트 컨버전스 캡스턴4라는 대규모 전투 실험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우주군과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에서 개발한 다양한 첨단 무기 체계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 실험에서 미 육군 병력들이 들어온 로봇과 팀을 이뤄 전투를 치러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른바 인간 기계통합팀인데요. 이는 미국의 최신국 방전략 중 하나로 기술적 발전을 군사작전에 통합하여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 기계통합팀 실험에서는 포스트X 드론, 테더 드론, 옥토콥터, 투척봇, 로봇 전투 차량, 사족 보행 로봇견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 무기 체계가 동원되었습니다. 이 실험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드론인 고스트-X가 적의 위치와 동향 정보를 보병 중대에 전달하면 무인기 옥토콥터가 60mm 박격 포탄과 정탐용인 원통형 투척봇을 투하합니다. 그리고 M240 중기관총과 59경 기관총으로 무장한 로봇 전투 차량이 적을 향해 공격하며 아군 병력을 엄호합니다. 이후 여러 대의 정찰용 로봇견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전투 상황을 정찰하여 아군 지휘부에 정보를 전송하는 등 미래의 전장을 보는 듯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미국에서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실험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전투기와 인간 파일럿이 탑승한 전투기 간의 공중전, 그것도 시계외 공중전이 아닌 근접 공중전 도그파이트를 벌인 것입니다. 미국의 언론 매체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I가 조종하는 F-16 개조 전투기와 인간 조종사가 모는 F-16 전투기 간의 실제 공중전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도그파이트는 두 전투기가 서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벌이는 공중전을 말하는데요. 이번 테스트에서 AI 전투기는 인간이 조종하는 전투기에 610m까지 근접하며 다양한 전술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예측하고 판단하는 기계학습을 했다고 해도 전투기 조종에 위험이 따르고 인간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AI가 실제 자율비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그파이트가 성공함에 따라 AI 조종사의 현실화가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며 AI가 실제 전투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산하기관인 고등연구계획국은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AI 전투기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에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의 시험 비행을 거쳐
수많은 소프트웨어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공중전에서 누가 우위를 점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치 미래의 전장을 보는 것 같은데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런 상황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인무기 체계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아예 공격 헬기와 정찰 헬기를 전부 폐기하고 드론과 무장수송 헬리콥터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무인무기는 특이할 것이 없는 하나의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요. 대한민국도 이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무인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해군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네이비시 고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이비시 고스트는 유인 수상함, 잠수함 등의 전통적인 유인 전력과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 무인 자율 로봇, 무인 수중 자율기뢰 탐색체, 무인 차세대 기뢰 제거 처리기 등 다양한 무인 전력이 함께 통합 운용됩니다. 이러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통한 작전 실행은 해군의 작전 범위를 확장시키고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무인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더 넓은 영역에서의 감시와 정찰, 공격 임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육군 무기체계에서는 다목적 무인 차량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인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목적 무인 차량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의 HR 셰르파는 기동력이 탁월한 6륜 전기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360도 제자리 회전이 가능하여 좁은 공간에서도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HR 셰르파에 장착되는 에어리스 타이어는 펑크의 위험 없이 가혹한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격 주행 기능과 더불어 차량 앞에서 이동하는 병사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주행과 같은 자율주행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4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주여간 카메라를 탑재하고 무장으로는 5.56mm 기관총을 통합한 RCWS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바탕으로 HR 셰르파는 경호, 경비, 감시, 정찰, 물자 및 환자 후송, 화력 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은 전기구동 방식을 채택하여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저소음 기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게는 1.8톤 정도이며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은 최대 550kg 정도입니다. 최고 속도는 포장도로 43km/h, 비포장도로 34km/h이고 무장으로는 12.7mm 기관총과 5.56mm 소총 RCWS 중 선택하여 탑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리온 스맷은 처음 맞닥뜨리는 지형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탐색해서 주행하고 전투 현장에서 레이더를 통해 목표물을 찾아 자동으로 조준하고 추격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도 이런 대열에 빠질 수 없는데요. 미국과 함께 자율터널 탐사 로봇을 개발하였고 2021년에 미국에서 기술 시연회를 통해 이미 그 성능을 확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AT 로봇은 특히 대한민국의 현실에 꼭 들어맞는 무기체계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로봇의 개발 목적 자체가 적의 지하 땅굴에 투입되어 대량살 상무기를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1m, 높이 0.75m, 폭 0.68m, 무게 140kg의 AT 로봇은 AI를 활용해 스스로 주행과 탐사를 할 수 있으며 레이저를 활용해 주변을 정밀하게 그려내는 라이다와 CMOS 등 다양한 센서와 심층 신경망 기반 인식 기술 등 첨단 기술들로 제작되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인무기 체계라고 하면 드론이나 무인기 정도만 떠올렸지만 현재는 차량은 물론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무인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의 효율성과 전략의 유연성을 위해 무기체계의 무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는데요. 대한민국의 안보와 세계의 방산 생태계를 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무인무기체계의 발전이 지속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독도함에서 고정익 무인기가 성공적으로 발진한 것은 대한민국 무인 전투체계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늦었지만 이번 실험을 통해 한국형 무인기가 전장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입증했으며 특히 독도함과 같은 해상 함정에서 발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한국형 무인기 개발은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굳건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무인
항공 전력을 조기 확보 운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무기체계 국산화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우리 기업의 우리 기술로 개발이 진행됐는데요. 그동안 고정익 무인기는 회전익 무인기에 비해 빠른 속력과 넓은 활동 범위를 갖기 때문에 해상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육상의 긴 활주로 해서 이착륙하고 운용돼 그동안 함정에서 운용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투 실험에 성공한 무인기는 100m 이내의 길이가 짧은 함정의 비행갑판에서 활주한 뒤 이륙이 가능해 우리 해군의 상황에 맞는 무인기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용된 무인기는 날개폭 16m, 길이 9m의 고정익 항공기로 차체만 작을 뿐 일반 항공기 개발에 버금가는 기술력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항공 엔진의 자체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렇다고 엔진 국산화 작업을 뒤로 미룬다면 우리는 무인 전투기 시장에서조차 후발주자로 뒤처지게 됩니다. 특히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가 제공권 확보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만큼 국산 항공 엔진의 부재는 언제든 발목 잡힐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 무인 전투기용 국산 엔진 개발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미 국내 최초 무인 스텔스기로 알려진 KUSX는 무려 70% 수준의 국산화를 실현한 상태고 전장 10.4m, 전폭 14.8m, 중량 10톤에 달하는 KUSX의 축소 후속 모델 가오리 X1은 국산 5,500파운드 포스급 터보 엔진을 장착해 1시간 30분 동안 50km를 비행하며 무인 전투기 개발 가능성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코리아에서 대한항공은 KF-21 전투기와 멈티 자율 운항이 가능한 로열 윙맨 KUS-LW를 공개하면서 KF-21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KUS-LW는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5,500파운드 포스급 완제 터보팬 엔진의 비행 시험이 끝난 뒤인 2025년 첫 비행에 나설 예정으로 이후 추가적인 개선 사항들에 대한 점검 후인 2027년에는 곧바로 KT-1 터보프롭 훈련기와 공중 데이터 연동 테스트, 즉 멈티 기능에 대한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KF-21이 블록 1 양산을 끝내고 블록 2 개량을 시작했을 때인데요. 즉 KF-21과 KUS, LW를 동시에 개발해 남들보다 빨리 5.5세대, 6세대기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발주자로 뒤늦게 무인기 시장에 뛰어든 대한민국이 어느새 정상권 그룹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미 검증된 외상 고성능의 엔진과 부품을 써야 한다던 일부 주장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정상까지의 길은 멀고 선발주자들의 기술 수준은 놀라움을 넘어 두려운 수준입니다. 가령 호주의 방산업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PPDS라는 이름의 자폭 드론은 동체가 골판지로 만들어져 있음에도 러시아 본토에 위치한 쿠르스크 공항까지 날아가 전투기 5대를 파괴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미국은 AI가 조종하는 무인 전투기 XQ-58A 발키리의 시험 비행까지 완료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발키리는 거의 완벽한 자율 비행과 타격이 가능했고 동시에 인간의 인지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상황 판단과 기동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벌써 1년 전의 일이고 선두그룹의 무인기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는 쉽게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미국은 이미 MQ-1 프레데터를 1995년부터 정찰용으로 실전에 투입했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2001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MQ-9 리퍼를 고고도 정찰 드론으로 MQ-1 프레데터를 본격적인 무인 전투기로 활용해왔습니다. 미 육군 개량형인 AQ-1C 그레이 이글의 경우 공대지 무장으로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을 4기 혹은 GBU-44 4기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무장 단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인기가 전술기에 근접 항공 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진정한 전투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MQ-1 프레데터의 개량형인 MQ-9 리퍼에서는 충분히 단독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레벨이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전은 무인기를 빼놓고 전략을 구성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40분 가까이 공중을 배회하던 무인기가 적군의 전차 상부를 노려 탑 어택 공격을 시도한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오히려 인명피해가 없고 조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블린과 같은 대전차 미사일보다 훨씬 뛰어나고 유용한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무인기는 전쟁 양상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이
이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뒤늦게 무인기 개발을 본격화했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인기의 자세 스펙에 대해선 추후 밝혀지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무인기 개발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번 독도함에서의 첫 비행 실험은 대한민국 무인기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독도함과 같은 대형 함정에서 고정익 무인기가 발진한 것은 해상작전의 폭을 크게 넓힐 기회이며 대한민국의 해양방어 능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특히 독도함은 대형 상륙함으로써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이기 때문에 무인기 운용이 가능해지면 전술적 유연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무인기 기술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필수적인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전략적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형 무인기는 국산화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부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자주 국방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고정익 무인기는 정찰뿐만 아니라 타격 능력도 갖추고 있어 향후 전장에서는 더욱 다재다능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전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무인 전투기는 전장 10.9m, 전폭 19.8m의 미국산 MQ-9 리퍼와 비슷한 크기의 스펙마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형 전술기에 버금갈 정도로 덩치가 커진 만큼 다양한 용도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독도와 이어도 같은 지역에서 상시적인 감시와 공격 능력을 제공할 수 있어 다른 국가와의 해양 갈등에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이나 일본과의 해상 갈등이 빈번한 상황에서 무인기의 활용은 대한민국의 해양 방어 전략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무인기 전력의 다각화를 통해 육상, 해상, 공중 전장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무인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독도함 실험은 그 첫걸음으로 향후 대형 함정뿐만 아니라 중소형 함정에서도 무인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형 무인기는 AI 기반의 자율비행과 타격 기술까지 접목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유사시적의 핵심 지휘부나 주요 무기 체계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무인기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국외 수출하여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중동,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들과 무인기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무인기 기술이 비용 효율적이고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향후 글로벌 무인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대한민국은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무인기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전장은 사람이 직접 나서기 힘든 다양한 환경에서의 전투가 중심이 될 것이며 무인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형 무인기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군이 향후 다양한 상황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무인기를 통한 전장 정보 수집과 실시간 정밀 타격 능력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한국형 무인기는 향후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확고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자주 국방의 길을 보다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경전투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FA-52호는 2030년대가 되면 조종사가 필요 없는 무인 전투기로 거듭날 것이란 원대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은 단계적으로 AI 파일럿을 양성함으로써 FA-50을 무인 전투기로 개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2025년부터 AI를 탑재한 FA-50을 활용하여 공대공 근접전을 실험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6년까지 초기 자율 비행 능력을 구축한 다음 2030년까지 반자율 편대 비행과 반자율 전투 기동 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대 초반부터는 완전한 무인화를 구현하는 것이 한국 공군과 카이의 개발 계획인데요. 카이는 우선 핵심 기술 확보에 1,5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무인 전투 체계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추후 정부 차원에서의 자금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군 전문가들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한국 공군이 무인 전투기 전력화 시점을 더욱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는 만큼 FA-50의 무인화 계획은 지금보다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첨단 군사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은 이미 인간 조종사와
AI의 모의 공중전 시험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29년까지 83조 원을 투자해 1000대 이상의 AI 무인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4.5세대 전투기인 F-16V를 활용하여 각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전투기를 기반으로 무인 전투기를 구상하고 있는 한국보다는 다소 앞서 나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미국은 2025년부터 해외 업체 참여와 수출 버전 개발을 진행하려 하는데 카이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이를 통해 한국도 미국의 체계를 몸소 체험하고 이를 한국형 무인 전투기 개발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이 FA-50을 활용하여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면 몇 가지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신뢰성 높은 기체를 제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FA-50은 이미 경전투기로서 성능 검증이 끝난 기체입니다. 따라서 기체 구조가 이미 안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 장착될 각종 항공전자 장비 등도 기본 구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관련 부품과 정비 체계 등도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능의 기체에 무인화 작업만 하면 된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무인 전투기를 새롭게 개발하게 된다면 기체의 외형 설계를 비롯하여 각종 장비를 내부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모두 구상해야 하며 기체를 제작하여 초도 비행부터 모든 성능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발 계획은 당연히 시험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며 기체 개발에 실패할 확률도 더 높다는 위험 부담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FA-50을 무인 전투기로 개발한다면 한국은 이러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FA-50의 무인 전투기 개량은 한국 공군의 전술적 유연성을 한 단계 더 증대시켜줄 전망입니다. 무인 전투기는 인명 손실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 지역이나 생화학 무기, 살포지 같은 극한의 환경에도 작전 투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결국 그동안 유인 전투기가 부득이한 작전 환경으로 인해 작전에 투입되지 못해왔던 공백을 무인 전투기로 해결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전술적 유연성은 한국 공군을 넘어 한국군 전체의 임무 성공 확률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무인 FA-50은 방산 수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FA-50은 경전투기 분야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기체입니다. 향후 납품이 예정된 물량까지 합산하면 도합 100대 이상의 수출 물량을 달성하였으며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에 판매된 20대 이상의 T-50 계열 훈련기도 FA-50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실적은 결국 상당수의 나라들이 한국의 FA-50에 익숙해 있다는 것을 뜻하며 FA-50을 도입한 나라들은 유인 전투기에서 무인 전투기로 무기의 패러다임이 바뀌더라도 한국산 무기 체계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존 체계와 유사한 시스템을 이어가려는 것은 모든 군대의 공통적인 습성인데요. 다시 말해 FA-50을 도입한 나라들은 향후 무인 전투기를 전력화하는 과정에서도 무인화된 FA-50을 그대로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 방산이 또 한 번의 대규모 수출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KF-21을 중심으로 무인 FA-52 유무인 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KF-21을 중심으로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NACS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NACS 2단계부터는 무인 전투기가 KF-21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단계에서 사용되는 다목적 무인기와 달리 NACS 2단계를 구성할 무인 전투기는 임무 완수 후 생환을 목표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무인기보다 더 높은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찰과 자폭 공격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기라면 유사시 적진에 그대로 자폭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만 유지해도 무방하지만 다양한 전술 임무를 수행하며 KF-21을 보조해야 할 무인 전투기는 당연히 더 높은 성능 기준치를 갖춰야만 하는데요. FA-50은 이러한 유무인 편대를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적합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미 경전투기로서
성능 검증이 완료된 기체가 KF-21과 편대를 이룬다면 중국, 러시아 등 한국보다 군사력 순위가 더 높은 주변국을 상대로도 제공권 경쟁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검증되지 않은 미상의 항공기를 6세대 전투기라 주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전투기 지원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제공권을 뒤흔들려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국산 전투기를 활용하여 유무인 편대를 구성하게 된다면 한국의 자주 국방은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현재까지 무인 전투기가 완전히 유인 전투기를 대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무인 전투기가 가진 전술적 장점은 명확합니다. 무인 전투기가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를 살펴보면 유인 전투기는 적의 방공망이나 전투기에 의해 격추될 경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지만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는 무인 전투기는 적의 공격에 맞더라도 아군 병력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유인 전투기는 조종사의 신체가 버틸 수 있는 구쥐까지 중력 가속도를 버틸 수 있게 설계되지만 무인 전투기는 이러한 제약이 없어 더 많은 중력 가속도를 버티며 고난도 비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종사의 육체적 피로도에 따라 작전 지속 시간의 한계를 지닌 유인 전투기에 비하면 무인 전투기는 장시간 작전이 가능하다는 전술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군 전문가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4.5세대나 5세대 전투기 같은 고난도의 임무를 무인 전투기가 대체하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세계 각국은 유인 전투기를 보조하는 무인기 등을 개발하며 점차 무인 전투기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무인 전투기 개발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작전 환경을 고려하면 무인 전투기의 전술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공 미사일을 갖춘 북한과 전투기 숫자로 밀어붙이는 중국으로부터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수한 무인 전투기를 서둘러 실전에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FA-50이 완벽한 무인 전투기로 재탄생하며 한국 공군의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